CEO 특강 전수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볼 CEO는요, 남다른 전문성과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추진력으로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게다가 사회공헌 분야 트리플 크라운 수상에 빛나는 국내 최고의 글로벌 금융 리더, 예금보험공사의 곽범국 사장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292개의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리스크 관리로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 등 국내 금융시장 위기의 순간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한 예금자 보호와 위기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1996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 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예금보험공사를 이끌고 있는 곽범국 사장. 지난 2015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곽범국 사장은 지난해 16년 동안 국내 금융산업의 난제였던 우리은행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과 혁신 속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다년간의 국제기구 근무 경험을 토대로 국제예금보험기구 연차총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예금보험 분야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예금보험 기관임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줬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장님은 젊은 감각으로 소통하려고 늘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이 타운홀 미팅에서는 요가도 함께하며 벽 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또 다가와 함께하는 편안한 자리에서 직접 경영 철학을 전달하는 통대회도 자주 마련하시거든요. 또 한편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그런 정면 돌파의 리더십이 예보만의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곽범국 사장은 사회공헌 분야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예금보호 로고도 개발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익을 위한 열정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 곽범국 사장.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 곽범국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화면에서 만나보셨듯이 곽범국 사장은 16년 동안 공익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글로벌 금융 리더입니다. 오늘 들려주실 강연은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학년이신지를 잘 몰라서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외대에 재작년에 저희 예금보험공사에서 생활금융교육의 일환으로 그 뮤지컬 행사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제가 보고 정말 무지하게 발전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와서 오늘 총장님 잠깐 뵀더니 역시 웅비하는 외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문 들어오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960년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문사에서 많이 보신 대로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고요. 여러분들은 밀레니얼 세대. 그 사이에 낀 이제 또 X세대들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최근에 조직 관리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세대와는 다른 많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특히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은 세대로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비해야 할 20, 30년의 리더가 되려면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을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새 저 트렌드를 대표하는 말들인데 아마 욜로라든지 일코노미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 말 그대로겠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이 욜로족들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 그러면 한계 효용의 가치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마 공통과목으로 배우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아까 취미생활, 자기개발 같은 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특징들이 좀 있죠. 저희도 예금보험공사의 이제 4급, 5급의 밑에 하단을 구성하는 이제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연수, 동호회, 자기개발 이런 데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일코노미는 그야말로 1인 경제를 말하는 것을 일코노미라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혼밥, 저희 세대는 혼자 밥을 먹으면 뭔가 껄쩍지근하다고 이런 말들 여러분들 뭐 젊으신 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혼밥, 혼술 이런 부분들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다른 사람을 찾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세대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 관리를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인식과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든지 불확실한 미래가 낳은 나름대로 사회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학에서의 한계 효용의 가치처럼 현재와 미래를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좀 깨쳐갔으면 합니다. 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의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직업이겠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엔 밝은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늘 머리 한 구석엔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하는 아마 직업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수가 11,927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대로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를 상대로 해가지고 2015년에 자기가 일생 동안 가졌던 직업의 수를 조사해 보니까 11.5개의 직업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그 11.5가 대변하는 직업의 모빌리티, 유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점점 없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그 직업의 어떤 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잘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대학에서의 공부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외대 와서 영어 시험을 봐서 부처에 다른 부처로 공모직에 지원할 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자기가 추구하는 직업에 대한 목표들을 아마 고민하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을까요?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 제일 좋겠죠. 어떤 직업보다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직업. 이걸 벌써 예전에 그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 같습니다. 최근에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외로 이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와서 적응치 못하고 하는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민간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그런 상황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로 감안해 보면 그래도 참자 어렵게 들어왔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직업을 선택할 때 행복으로 여겨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통렬한 고민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면 두세 시간 훅 지나가잖아요. 뭐 영화 재미난 거 보면 훅 지나가잖아요. 몰입이라는 표현으로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기성세대인 저보다는 이제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 한국의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2016년에 621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19,127명의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자주 보시지 않는 것들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 항목은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 사회적 평판, 그리고 수행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또 발전 가능성, 또 월급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한 번 직업을 가지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군들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직업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보다 반드시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각각의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하에 직업들을 선호하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이러한 6가지 상황상에서 자기가 어디에 목표를 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직업에 선택한 요인으로 무엇을 볼까 하고 봤더니 2015년에 통계청이 발표 자료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20대들은 역시 수입이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 10대들은 상당히 때가 덜 묻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적성과 흥미로 인생을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선호하는 직장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어디일까 하고 봤더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공무원이 타의 추종을 보로하게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하단에서 보시는 대로 해외 취업,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추구하는 바는 현재 안정성이겠죠.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보다는 현재 안정성 이유 때문에 공공 부문에 많은 지원들이 몰리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지난해에 26만여 명으로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19만 명이었는데 지금 26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아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공무원만을 쫓는 이런 부분들은 기성세대가 잘못한 큰 이유일 수도 있고 빨리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공무원들 안정성 관련해서는 제가 참고하십사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공무원 근무를 했습니다. 85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약 30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공무원 조직은 절대 안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암울한 현실이 여러분들이 어깨에 누르는 그런 현상으로 제가 보이고요. 공무원 조직도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경력직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속칭 아는 고등고시를 봐서 입직을 했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공무원이 되는 경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민간에 가서 몇 년씩 계시다가 경력직 사무관으로 들어온 경우가 1년에 한 100여 명 되고요. 다양한 공모나 개방직들을 통해서 민간에 가서 성공한 이후에 공적 서클에 와서도 일할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길을 놓쳤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상당히 입직의 채널이 많이 다양해졌고 안정스럽지도 않습니다. 제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만 60이 안 됐죠. 그죠? 제가 60년생입니다. 지금 2017년이고. 그래서 만으로 따지면 지금 57세가 안 됩니다. 근데 이미 공직에서 나와서 지금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공무원의 직업이 안정을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은 조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용주가 월급을 떼먹지 않고 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을 주고 뭐 이런 얘기겠죠. 공무원 연금 제가 몇 가지 이유로 그 논리에 대한 그 반대 논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 모드에 들어서고 이렇게 자꾸만 침체기가 오래되면 국가가 공무원들의 연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리스 경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낮은 생산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연금을 책임진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그러고 계속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공무원에 들어올 때 상황에 비해서는 연금이 좀 깎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더 깎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 이런 상황을 계속 간다면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 길만이 내가 추구하는 직업의 안정성을 답보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오늘 제가 눈으로 대충 보니까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서 좀 유연한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 많은 우리 유능한 젊은 분들이 공시를 쫓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경제적 순비용의 제일 상단을 보면 약 17조 원의 기회비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시험 준비해서 오랜 시간을 쫓다 보니까 기업의 취업에서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야말로 경제학적인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공시적이 이렇게 끊임없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00명이 시험을 보면 2명이 된답니다. 공시적.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공시 합격률이 1.8%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1.8%.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은 직업상의 경로를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만 쫓는 것은 그게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 길이 과연 내가 갈 길인가, 저 도끼가 내 도끼인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도 조금 잘 해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무원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지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아마 저희 때보다는 더 많은 품들이 많이 들 것 같고, 자, 이게 다시 한번 우리 50년대부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밀레니얼 세대니까 너무 이전에 대한 그 내용들이겠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우선순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0년대는 당연히 6.25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최고의 인기 직업이겠죠? 50년대. 자, 60년대, 산업 개발을 막 끌고 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상당히 인기 직업이었었겠죠? 여러분들 여기 버스 안내양 이런 거 그래도 얘기를 좀 영화를 좀 보셨나요? 예전엔 오라이.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밀어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문의 중간쯤에 여성분이 계셔가지고 빨리 타라고 그러고 돈도 직접 손으로 받고 했던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치가 없어졌죠. 그죠? 다 돈들을 내고 다니니까. 90년대 벤처 사업가 프로그래머, 2000년도에 국제회의 전문가, 커플 매니저 이렇게 쭉 보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의 인기 있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직업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멀리 내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웅비할 30대, 40대일 때 내 직업이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향후 10년 후의 인기 직업은 무엇일까요? 요 다음에 답이 있으면 좋겠죠? 10년 후의 직업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은 없습니다. 10년 후의 인기 직업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 베이스는 지금 현재 사회의 변화 현상을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SF 소설가입니다.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래는 이미 여기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말이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거겠죠?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조리를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가올 10년을 대비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선 저는 함께 멀리 이런 말들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요새 제 딸 같은 경우 보니까 스터디 그룹을 밥 먹듯이 해서 참 경이롭다는 생각까지 하는데요. 저는 이제 딸아이가 스터디 그룹을 처음 갔을 때 무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혀 생면부지의 그 신림동의 누군가와 전혀 알지도 못한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공부한다고 그러는, 또 남녀가 전혀 구분도 안 되고 해서 많이 불안했는데, 지금까지 한 몇 년을 지켜본 제 생각으로는 역시 건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변의 친구들하고 멀리 보는 그런 그 노력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신문지상에 직업도 줄고 우리가 변화될 많은 화두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스팀 엔진스라고 하는 전기기관으로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진 현상을 1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2차 산업혁명은 일렉트리시티로 대변되시지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그 본격화된 생산성 향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IT와 일렉트로닉스로 대변되는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고 지금 마지막 4차 산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뭐 정의가 이제 네이밍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의는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커넥티비티가 상당히 중요한 팀에 보면 그 인공지능 또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또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 등을 이용해서 연결성을 극대화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예보도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장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을 포함한 기관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산업혁명의 레볼루션이란 말을 쓸까라는 생각들은 뭐 이름이 주는 의미도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과 근본적 전환들을 가져오는 부분을 혁명이란 말을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혼란의 와중에 패러다임의 변화의 그 중심에서 미래를 아마 잘 예측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뭐 선진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화두가 돼 있고 케냐 그러면 여러분들 후진국으로 생각들 하시죠, 그죠? 케냐 그러면 뭐 1인당 GDP로 보면 저희보다는 훨씬 후진국입니다. 그렇지만 이 케냐에도 상당히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뱅킹의 절대 강자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모바일 결제에 관한 한 세계의 1, 2를 다투는 수익권의 나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케냐 인구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3 of the adult population이라고 해요. 성인의 3분의 2 정도가 옆에서 보시는 핸드폰으로 자금 결제를 하고 있고 GDP의 25% 정도의 거래 규모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케냐는 우리가 추구하는 요새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나 이런 케냐 이런 나라들이 온라인상의 뱅킹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자금 결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컨퍼런스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테크닉을 구사해서 이 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바일 뱅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1년간의 모바일을 통한 자금 결제 규모가 90억 불입니다. 저도 최근에 아마 조찬내에 가서 강의를 들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중국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국은 워낙 커서 전화도 유선전화 없이 바로 무선전화로 해가지고 인프라를 발전시켰지만 중국은 3조 불이랍니다. 3조 불. 그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윈이라고 아마 알 겁니다. 마윈. 저기 인터넷 거래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그 마윈으로 대표되는 하루 인터넷 상거래 규모가 170억 불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의 스타트업이나 재반 부분들을 차치하고 단순히 모바일 상으로 인한 이 기존의 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아닌 모바일을 통한 지급결제 규모로만 본다고 그러면 저는 미국이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트럼프 이후에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의 입장에선 기존의 사회 패러다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온라인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오히려 케냐나 중국이 더 선진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의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만 중국도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경이로운 그 온라인이라든지 제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산업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더 크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서 그 구자 개설하신 분 혹시 계신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여기 계시네. 짜증나죠, 그죠? 은행 창구 가가지고 은행 계좌 개설하려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니까 한 20-30분 이상 걸리던데. 그런 면에서는 비대면상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계좌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엄청난 변화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은행권들은 사실상 그 경직성들이 좀 있어서 온라인을 첨가해서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마 은행의 질서를 많이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K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를 관장하는 부부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그 매기 효과를 줄 정도로 상당히 크게 약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존의 금융권 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직업적 측면에서 보면 아마 그렇게 썩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인원 축소들이 수반될 수밖에는 없겠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시티은행은 저희 예금보험공사 옆에 이웃입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최근에 126개 점포의 80%를 폐쇄해서 지점을 줄이고 부처의 그 부서 직원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죠? 영업점의 80%를 통폐합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아마 은행들 가시면 창구마다 예금, 대출, 카드, 보험 이렇게 아마 구분이 섹션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숙련된 은행의 종사자들은 사실은 모든 업무들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행장님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기존 인력이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재편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비대면상에서 예금이나 카드나 보험을 한 사람이 다 처리하는 이런 식의 컨셉을 갖고 회사를 재편해서 인력이 줄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식의 그 은행들은 아마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에서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명멸해가는 많은 기업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라고 하는 컨셉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의 주식 매매 트레이더들을 600여 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요새 말하는 AI, 무슨 알고리즘, 이런 트레이딩의 영향으로 보입니다만, 아침에 조찬 모임이나 가서 보면 앞으로의 금융의 선도는 금융회사가 아니고 기술회사들이 선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먼 미래를 감안해서 좀 기술적 소양들을 좀 많이 갖추는 것도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적응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근에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아마 아이들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의 어머님들이 참 대단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소양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불필요한 스펙들은 아마 점점 없어질 겁니다. 최근에 저희 공공기관도 무슨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직무에서 필요한 소양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련 수업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들을 감안해 보면 라이센스에 집중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불필요한 라이센스 말고 내가 만약에 예보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CFA나 FRM 같은 금융권의 전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사전 이해나 소양들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예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CF나 FRM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사상에서 당연히 우대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의무하고 있는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은 여러분들 아마 취업을 하시면 자격증 부분에 대한 수업을 아마 이수하거나 그 자격증을 따는 것이 거의 아마 의무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소양들을 미리미리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분들 요새 P2P라고 해서 많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아직은 기존의 은행권에 대한 익숙함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발전 속도로 보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십 배씩 규모가 상승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각으로 보면 기존 금융권의 변방에서 커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지만 언젠가는 은행은 없어지고 이런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래를 좀 응비했으면 좋겠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그 직장이 계속 갈 거라고 하는 환상은 여러분들이 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올 초에 세계경제포럼이라고 WEF라고 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미래의 일자리들입니다. 미래의 일자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주는 직업과 오른쪽에 느는 직업들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셨죠? 한 500만 정도의 일자리가 준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자료에 근간해서 그런 겁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대로 AI나 로봇, 또 나노기술, 3D 프린팅, 또 유전공학 이런 발전들로 인해서 사무행정이라든지 제조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 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또 늘어난 부분이 있죠. 다 주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준다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있고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실 오른쪽에서 늘어나는 분야들을 보면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Management, Computer and Mathematical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래서 저도 경제학 전공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과 계통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마 구체적인 자기만의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WEF의 그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그 핵심 역량의 35%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그 세상의 핵심 역량들은 앞으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35% 정도는. 조금 더 변화되는 세상에 더 많이 저희보다 훨씬 그런 소양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미래 모습들을 조금 잘 지켜보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도 이미 적지 않은 분야에서 바로 대기업을 택하지 않고
판교 쪽에 그 벤처 쪽에 입문했다가 다시 대기업으로 그 전직하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뭐 저학년들 계시고 또 취업을 목전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들으면 역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지만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사고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해 그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통상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얘기만 하는데 뉴 칼라가 있답니다. 뉴 칼라. 화이트도 아니고 블루도 아닌 뉴 칼라라는 것이 라는 그 키워드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뉴 칼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새로운 직업군. 이게 뉴 칼라입니다. 그래서 좀 사고의 변환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0가지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른 속도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기술들, 이걸 15년과 20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WEF의 Future of Jobs Report라고 하는 곳에서 언급한 것들을 보면 가장 큰 게 역시 problem solving이죠. complex problem solving. 그러니까 뭐 단순히 암기한다든지 지식을 갖고선 컴퓨터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외대에 아마 통번역 대학원이 있을 겁니다만은 아까 총영님하고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팝하거나 최근에 그 AI를 통한 그 번역 기술들이 뭐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새로운 그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 2020년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그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Complex Problem Solving. 그 다음으로는 비판적인 사고, Critical Thinking, 또 창의력, 또 사람 관리, 또 협업 능력, 감성 지능, 뭐 이런 순들로 쭉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부가 추구하는 덕목, 이런 부분으로 한번 주제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슨 잘 아시죠? 뭐 40만 원짜리 하는 드라이기, 뭐 70만 원짜리 하는 뭐 무선 청소기,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입니다만 다이슨을 통해서 한번 제가 빨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통. 이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이 아닌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마 이 기업의 주된 이 조직 문화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동기화되면서 목표를 공유하는 이런 식의 그 소통의 특징들이 있고 열정, 패션. 아마 이 개발부서의 분들일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젊은 나이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모델들을 통해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상당히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다이슨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R&D 투자가 30%를 한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연구개발팀은 직접 종이로 실제 모형과 유사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그 소통, 열정, 그 전문성을 갖고 이 조직의 발전을 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저희 예보는 예보뿐이 아니고 공공기관들은 이 가치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인성입니다. 인성.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조직이라고 하는 현실을 아마 부닥치게 될 겁니다. 저희가 한 700여 명 정도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조직의 그 성과 향상을 위해서 잘 어울리려면 인성이 중요하고 아마 여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인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본인의 인성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저희 딸도 제가 특정해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해외 생활을 한 8년 해서 뭐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성 부분에 조금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요새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 방안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금보험공사 혹시 아까 뭐 두세 분 관심이 있다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신입생 채용할 때 저희는 인성을 상당히 많이 고려합니다. 점수로 고려한다기보다는 마지막 중요한 허들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실 때 내가 조직에 어떻게 화합하고 거기서 몰입할지 부분에 대한 인성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해서 세 가지의 그 밸류로 지칭한 것이 소통, 열정, 전문성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성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 아마 이 가치들이 발휘되면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보는 참고로 최근 연도 2년간 경영평가에서 L을 받았습니다. W를 받는 건 쉽지 않은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았고, 인성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대의 특성상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한 내용입니다. 제가 외대에 왔으니까 못하는 영어지만 아까 뭐 많이 사용했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An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얼마나 흐트렸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눈에서 제가 그런 걸 느낄 수 있겠고,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곽범국 사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잘 들려주신 우리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불안정한 20대 참 든든한 강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인성, 열정, 성실성 등 참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곽범국 사장님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또 금융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고 가는 강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금융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금융공공기관의 인재상을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잘 알 수 있었던 기회였고요. 사장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공기관 취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